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다. 작심한 듯 울분을 쏟아냈는데요. 마침 오늘은 앞서 5.18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회의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자유한국당 사정부터 볼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 박순자 해당 행위 없습니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 방에 후보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2년으로 이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히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자유한국당이 우뚝 섰는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민생 현장에 소리를 주워 담으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KBS가 더 이상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모습 규탄합니다. 이른바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한국당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 연대 얘기도 했고 또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박순자 의원 이야기부터 보죠. 윤리위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징계 대상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네, 일단은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원래는 이제 1년씩 교차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네. 자리에 내려오지 않기로 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부터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 날짜에 맞춰서의 출마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제로 당원권 정지를 당할 정도의 문제가 있던 인사에 대해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 매우 당연한 일로 볼 수 네. 있을 겁니다. 지금 박순자 의원이 이러한 당내 무리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구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국토교통위원장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지도부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무려 4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울분의 화살이 향한 곳은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네, 오늘 뭐 기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만 수십 쪽이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론관을 아예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자료의 양은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국회 국토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게 보통은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네. 자신은 그게 아니라 경선을 했고 다만 경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위원장이 됐는데 나의 임기는 2년이다. 네. 그런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되기 전에 저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이때 이미 이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고 약속된 내용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그 얘기를 그때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나의 임기는 2년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교체해 버렸다는 네. 거죠. 사유 없이.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왜 내가 징계를 받느냐. 네. 그럼 여기서 박순자 이 의원의 징계 사유는 뭘까요? 징계 사유는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했다. 이 답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전 이 진실 공방이 상당히 더 오래 갈 수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타격에 상당히 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잠시 보시죠. 전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조금 흠집을 내려고 했던 이런 네. 모습도 보이거든요. 좀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갈등의 국면은 박순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홍문표 의원과 박순자 의원 간의 갈등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했고요. 네. 2년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있는데 삼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경선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당만의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년씩 교대하기로 해서 상임위원장의 교체가 이루어진 곳이 네. 꽤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모두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박순자 의원만이 끝까지 버티게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네.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한국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박순자 의원에게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는데 네. 박순자 의원이 끝내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매우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지도부에 네. 대한 어떤 리더십의 타격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을 불과 1년에 남겨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독특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거쳐서 지금 지역구 의원까지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경기도의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박순자 의원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받는 게 반드시 그렇게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박순자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썼다라고 네.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당의 공천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당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리더십 부재보다는 한국당이 그만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공천을 통해서 유력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이 지지율 상승에 얼만큼 공을 들여야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오늘 공교롭게도 다른 한 사람은 징계에서 벗어나서 복귀했습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징계 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뭐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내부의 불만도 나오고 있고 외부의 성토는 더 크죠. 오늘 이제 최고위원직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 그러면서 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5.18 관련 망언들이 뭐 몇 차례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5.18 국가 유공자 집단을 괴물 집단이다. 세금을 축내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은 당 내부에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징계하라. 징계가 좀 질질 끌었던 감이 있습니다. 징계가 내려졌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에게 이게 무슨 징계야? 네. 솜방망이에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아니한만 못한 징계가 됐고요. 그 3개월이 어찌나 빨리 지났는지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벌써 최고위원 회의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무엇보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사과를 망언에 해야죠. 대한 예. 사과입니다. 사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5.18 유공자 집단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해서 폄훼하고 망언하고 했으니까 사과를 했구나. 일단 사과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식 사과가 아니라 백브리핑에서의 사과라는 보도가 명백히 달려 있었어요.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이 한 몸 당에 바치겠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했느냐?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오히려 민심을 들으러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건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뒷전이었고 어찌 보면 이제 당에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공식적인 이제 내용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당들의 성토를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김순례 최고위원 실제로 어떤 정도 수준의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 우파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우뚝 섰는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좀 위배되게 5.18 희생자와 유공자에게 좀 상처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많은 제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 네, 말하는 뒤에 배경이 다르죠. 뒷부분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가 이제 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건 이 모두 발언입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가지게 되는 회의에서의 모두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최근 있게 되는 한국당의 이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다가 조금 국민들로부터 말이 조금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한 발언들을 바탕으로 사실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서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게 됐을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지역구를 바탕으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은데 김순례 의원이 과거에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던 곳이 성남이거든요. 성남 분당 같은 곳에 만약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 총선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도부의 활약, 그 지도부의 활약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선명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건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한국당이 갖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 그리고 복귀 후 밝힌 소회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김 최고위원 본인은 오늘 공식 발언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쓰러지고 망언만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5.18 망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네, 징계는 끝났고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네. 한국당이 대신 막말 불이익 조항을 공천 심사 규칙에 넣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징계를 못 하는데 미래에는 잘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아까 먼저 다룬 박순자 의원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공천 갈등이 벌써 터져 나온다는 징조입니다. 네. 만에 하나 이게 나중에 저희가 좀 다룰 의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순자 의원은 이미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도부의 결정에 불응하여 징계 6개월을 지금 이 김순례 의원보다 더 센, 2배 센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도부의 말에 불응하면 망언보다 더 센 징계를 받는다. 이게 지금 비교가 오늘 되는 날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나경원 리더십을 저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당 행위로 흘러가는 수순입니다. 네. 그럼 공천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병원에 밤에 찾아와서 공천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앞으로 공천엔 더 지장이 있죠. 그럼 저는 여차하면 우리공화당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럼 네. 공천 파장이 지금 균열음이 터져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김순례 의원의 네. 지금 이 복귀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수도권 일부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지금 이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대목에서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수습책을 네. 낼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입, 또 최고위원들의 입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공천 과정에서 망언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실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안팎으로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KBS가 뉴스 화면에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로고를 노출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한국당이 집단 소송과 함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KBS 잘 아시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나팔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신좌파 독재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KBS 시청료 받을 자격 있습니까? 시청료 받을 수 자격 있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25억 3천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네.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다 같이 모인 숫자가 지금 숫자 더하기 곱하기로 1,000만 원씩을 계산하게 됐을 경우에 2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253명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KBS 뉴스에서 나가게 됐던 이 한국당 로고 그리고 불매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모습이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특정 정당에게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으로 네.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KBS의 명백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한국당이 KBS에 갖고 있는 불만이라는 건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임에도 이 김재동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저녁 방송 등을 한국당이 크게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뉴스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KBS의 공영노조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 이 자유한국당 로고 사건으로 한번 크게 폭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불과 한 5년여 전이었나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KBS랑 청와대랑 어느 정도 뭐 연결고리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KBS뿐인가요? MBC도 문제였죠.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MBC 문제였고 사실 MB 정부 때부터 미디어 장악은 시도가 돼서 미디어법 통과될 때 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크게 반발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MBC가 그 이후에 얼마나 또 망가진 사태. 그때 상처를 지금 극복하지 못해서 최근에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1호
신고자가 MBC 7명 아나운서가 등장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과거 시절의 후폭풍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조직이 다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이게 5년 전 말씀하셨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도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제 대학생 시절부터예요.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미디어가 권력의 신여가 됐다, 장악됐다 했는데 실제 독재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엄혹했던 거고요. 지금 또 이제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병민 교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기엔 이거 좀 편파적인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네. 항의할 수 있어요. 뭐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할 수 있죠. 그건 법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저 방통위의 이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또 시민사회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건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 로고가 들어간 그림 KBS가 만들어서 방영한 것이냐. SNS에 떠돌아다닙니다. 네. 볼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KBS가 아무도 모르는 거를 떡 갑자기 내보낸 게 아니라 그것도 여론의 일부라는 걸 수용하셔야 돼요. 정당으로서. 두 번째는 뭐냐면 황 대표가 지금 KBS랑 맞짱으로 정말 격돌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당 지지율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매우 안 된다고 봅니다. 저거를 예를 들면 미디어를 담당하는 당내의 조직이나 당내의 단체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공영방송이 다툼을 벌일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하는 말씀은 신좌파 독재다. 우리나라 독재의 역사를 좀 지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반일 여론을 소개하면서 이제 특정 정당의 로고만 따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던 것, 잠깐이라도 노출을 시켰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아까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인정을 드린 거예요. 다만 KBS에서 저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네. 어차피 집권 여당하고도 같은 이 친일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고 SNS에서도 격돌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또 일부 여론은 네. 자유한국당은 너무 좀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KBS하고만 싸움을 벌이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좀 친일로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과 싸울 겁니까? 이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친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문제는 친일이 아닌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친일 프레임을 더 씌웠으니까 미디어랑 싸우겠다. 그럼 SNS 여론과도 싸우겠다. 집권 여당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네. 이 KBS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자막 그래픽 실수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사진에 인공기를 합성한 문제 때문에 네. 방송사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 네. 아마 많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인공기가 들어갔던 것은 그래픽에 대한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공영방송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 사요라고 하는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안 뽑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돼서 네. 충분하게 선거에 대한 편향성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수밖에 네.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그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 드렸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장악의 달콤함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은 KBS 공영방송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받질 않았죠. 지금은 다시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그때 제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네.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게 될 것인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지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안 뽑아요라는 로고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의 선거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뭐 연대 얘기도 했고 또 뭐 실질적인 가능성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제안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거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그 표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눠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공화당은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연대 도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우리 공화당과 연대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은 우리 공화당과 적극적인 연대 이야기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도로 침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네.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개판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친박, 이 비박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조직을 봐라. 어디가 친박에 장악됐느냐 그랬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친박에 장악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니라 네. 같은 당 내의 장제원 의원 같은 이 비박계 의원이 지금 도로 친박당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성토를 하는 게 내부의 목소리예요. 내부에서도 나오는 외부의 목소리가 얘기. 아니라.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무엇을 가지고 개파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게 다 개파 갈등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첫째,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외부의 여론들에게. 네. 둘째,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친박 문제는 살아있다. 이 와중에 이제 우리 공화당까지 외부에 존재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은 이 우리 공화당은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매우 쉽지 않은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빼고 우리 공화당과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현재 2석인데 네. 이 2석은 새누리당 시절의 의석이 나가서 2석이 된 거잖아요. 공동대표 2분.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TK에서 격돌을 하는 경우에 단 3석만 우리 공화당이 얻어가면 대승입니다. 이게. 네.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이제 타격이고요. 의석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과 물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와의 천막 전쟁 이슈로 넘어가 보죠.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가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대리점 비용 고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제2차 행정대리점에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리점 비용 고지나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며칠 전에 이석기 전 의원 풀어내라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도 치게 했고 왜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좌파나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억울하다. 네.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해달라.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네, 서울시가 법원에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을 해달라는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천막을 쳐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서울시가 의미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이 불법 천막에 대해서 부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대신에 이걸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행정대집행을 서울시가 할 수 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힘을 서울시가 가졌는데 이걸 굳이 법원에 행정적인 요청까지 해서 뭐 1,000만 원씩 하루에 부과해달라든가 하는 것들은 무리하다. 서울시가 알아서 하시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울시는 행정대 집행을 강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번 했었죠. 네. 했었는데 거기 화분까지도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놨는데 네. 다시 쳐버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자진 철거를 했다가 안 치려나 그랬더니 또 도로 치고 행정대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자진 철거하고 네. 어찌 보면 이게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보니 돈을 많이 부과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을 이제 네. 내야 된다면 상당히 이제 우리공화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이제 도모한 건데 결국 법원은 서울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네, 앞서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시위와 나란히 놓고 부당함을 주장했는데요. 홍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풀어내라 하면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도 치게 했고 거기서 2만 명이 모여서 이른바 데모도 하게 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제가 아고라 같은 광장이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좌파나 네, 왜 우리한테만 선별적으로 광장 사용을 막느냐는 주장.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덕분인지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네네. 있는 추세고요. 우리공화당이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내용들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광장은 말 그대로 시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될 수 없는 곳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 열립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했던 해명은 우리는 문화행사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가 돼 있던 내용들을 보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정치적 행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민이 왼쪽의 시민과 오른쪽의 시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런 다툼들이 계속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게 되는 네. 이 강제 집행에 대한 용역 비용, 철거 비용 등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게 되는데 네. 결국은 해결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광화문 광장에 쳐져 있는 정치적인 천막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많을 거고요. 이쯤 됐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네.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공화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로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 입장은 어디까지 나온 건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서울 시민의 예산에 대해서도 민사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우리공화당도 전혀 물러설 기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서로가 득이 되고 피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모든 피해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건 서울 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천막 논쟁을 가지고 여론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공화당 앞서 선거 연대 이야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선수 영입을 두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 당시 현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홍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죠. 안 바꾸시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우리 공화당에서 와서 싸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화당이 아마 보수 우파를 위해서 싸움하는 당치고는 최고가 아닐까 싶고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서 네네.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현주 의원님과 같이 보수 우파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수계 아이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자, 전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네. 소속 없이 그냥 한 명, 의석 하나에 해당하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은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하면 111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지금 110의석 대 2의석이 격돌하는데 사실 보수층만 사이에 놓고는 네. 큰 차이가 없다. 지지율로 보면 말이죠. 한 굳이 높게 따져서 2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수로 따지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대 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당의 이 어떤 성장성이라고 본다면 앞날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데다가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급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자, 국정농단, 이 촛불 혁명 다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향수를 자극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굳이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나는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될 거야 라고 비전을 품었다 그러면 그 색깔에 잘 맞는 정당은 지금 우리공화당일까요? 자유한국당일까요? 지금 친박 논쟁 벌어지고 있고요. 네.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현주 의원의 마음은 한쪽으로 지금 솔솔 쏠리고 있지 않을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김혜민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수도권의 승리인데요. 이현주 의원의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광명에서 한국당의 후보로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당선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상 그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영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국당에 유리한 곳에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부산 영도 같은 곳은 이현주 의원 같은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정치 신인 참신한 사람을 발굴해서 내보내도 충분히 당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건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선명성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뜨거운 곳에서 붙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과 함께 맞붙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지만 네. 결국 정치인의 입장에서 서로가 가장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기 위한 밀고 당기는 싸움들,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주 의원 오늘 부산 내려가서 출판 기념회 사인회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보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2심에서 이제 형량이 조금 낮춰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1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이 형량은 이 특활비만입니다. 국정농단 25년형 빼고 네. 6년형을 받았고요. 이게 36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수수된 것으로 확증이 되면서 네. 추징금을 33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형이 1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징역 5년에 추징금도 33억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네. 빠졌습니다.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죠. 검찰은 형량을 상당히 10년 이상 세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낮아진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결국 2심은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정농단도 그렇고 특활비도 그렇고 모두 다 대법원의 최종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이제 깎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3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형량의 총량은 현재도 32년입니다. 네, 1심, 2심 모두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국고손실죄에서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2심에서 일부 무죄라고 일부 본 무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이 특활비 등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사실 뇌물로 기소하게 되는 것들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국고손실 같은 경우도 이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이조차도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정해지지 않는 청와대가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것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고를 손실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 정당들의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총선 앞두고 앞으로 이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